마치 제가 공연장에 온 것 같은 느낌. 원래 공연도 여기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주 분위기가 그 뭐죠? 그 EBS에서 하는 그 공감 그 뭐죠? 그 거의 그 공연하는 듯한 그런 딱 무대예요. 그래서 아주 느낌도 좋습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저도 인문대 출신이지만 취업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되고 요즘 인구론이라는 거, 인문계 부활이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는 살면서 더더욱 느끼게 돼요. 제 인문학 지식이 너무 짧다는 걸 통감을 하면서 자, 학교 갈 때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데 일본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쭉 하신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매주 와서 듣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계신 이 문화공간 본 관계자 정말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모이신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를 끌어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제 자체가 인문학은 졸리고 경제학은 딱딱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치우신데 제가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면서 경제신문에서 30년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 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쪽으로 제가 인문학과 경제학을 이해한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먼저 질문을 하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사진에 TV 한 장면인데 이 사진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을 타인에게 주입하는 거고 또 하나는 타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살다 보면 진짜 힘듭니다. 자식들 가르칠 때, 교육시킬 때도 이거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도 잘하고 그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옮기는 것도 잘하고 누구 계세요? 와이프들입니다. 저도 제 와이프한테 거의 뭐 세뇌당하고 그다음에 뭐 제 통장은 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가정의 평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여자들은 상당히 신중함이 있기 때문에 남자처럼 이렇게 그냥 확 질러버려 뭐 이런 거 없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한테 대드는 거는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두 가지. 내 생각을 어떻게 타인한테 설득할 것이냐, 또 타인의 주머니에 있는 걸 어떻게 나한테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숙제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인문학이나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상당히 밀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워밍업 차원에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미국의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 테레사 수녀가 79%가 나왔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66%. 심지어 당시 뭐 스캔들이 있었던 빌 클린턴도 5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80%. 이게 누구겠어요? 예? 애기? 거짓? 누구냐? 바로 나. 이 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질문해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나는 잘 지키는데 저 차다 저 차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부패인식 지수라는 거 순위가 한참 밑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습니다. 50%가 넘어요. 근데 실제 뇌물을 줬거나 아니면 주는 걸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몇 프로 됩니다. 우리나라 부패가 만연해 있다 생각하는 건 50%가 넘는데 실제 좁은 자기가 줬거나 아니면 누가 받는 걸 봤다 3%.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항상 세상은 엉망인데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 나는 운전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 나는 천국에 갈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죠.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약간의 IQ 테스트 같은 문제예요. 몬티올 딜레마라는 문제입니다. 문이 3개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의 문 뒤에는 경품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골랐다고 칩시다. 먼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첫 번째 거 골랐다고 치죠. 자, 그럼 저는 어디에 경품이 있는지 알아요? 나머지 둘 중에 경품이 없는 문을 열어 보입니다. 자, 문이 2개 남았어요. 자, 이제 기회를 드립니다.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죠? 안 바꾸시겠죠? 다수 왜 안 바꾸세요? 똑같다. 굉장히 똑같다. 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뭐 나는 내 촉을 믿는다. 왜 바꾸세요? 왜 바꾸신다고? 확률이 높으니까. 확률이 그렇죠. 확률은 똑같은데 바꾸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확률은 똑같은데 바꾸는데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1번을 딱 골랐는데 이걸 안 바꾸면은 이게 당첨되면 역시 내가 잘 고른 거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바꿨는데 또 1번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마음의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이 정답은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 설명하려면 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이 3개 있죠. 1, 2, 3번 문 중에 어디든 있을 확률 1번에 있을 확률 3분의 1, 2번에 있을 확률 3분의 1, 다 3분의 1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을 골랐어요. 2번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번을 골랐다고 치면 저는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열어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저 확률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골랐을 때 1번에 있을 확률 3분의 1, 2번이나 3번에 있을 확률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2번을 열어 보였든 3번을 열어 보였든 간에 하나를 딱 열어 보인 상태에서는 문이 2개 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확률이 2분의 1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처음 확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이 만약에 10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 여러분들이 1번을 골랐는데 예를 들어서 8번에 뭐 있을 수도 있고 1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1번이 됐든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뭐가 됐든 그걸 뺀 나머지 다 열어 보여주고 2개만 딱 넣어놓고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바꿔야죠. 1번을 골랐을 때 1번에 있을 확률 10분의 1, 1번이 아닌데 있을 확률 10분의 9죠. 이렇듯 이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첫째,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사람은 이 확률이라는 거, 객관적인 확률이라는 거에 의외로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로또 번호 5개를 고르는데 6개를 고르는데 내가 고르면은 뭔가 좀 약간 기압을 넣어가지고 또 기운을 넣어가지고 뭔가 확률이 높아질 것 같죠. 근데 로또 번호 확률은 814만 4080분의 1인데 1, 2, 3, 4, 5, 6을 고르나 40, 41, 42, 45를 고르나 내가 아주 뭐 이걸 V자로 그려가지고 뭐 1번, 7번 뭐 이렇게 해서 고르나 확률은 똑같습니다. 1, 2, 3, 4, 5, 6이라는 번호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을 뿐이지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1, 2, 3, 4, 5, 6은 아예 나올 확률이 없는 번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누가 점주해줘서 뭐 됐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논리적인 확률에는 인간이 상당히 사고 체계가 약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즘 인문학 열풍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열풍, 인문학 강조하면 꽉꽉 찹니다.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면은 정말 그 각 대학의 인문대학 커트라인부터 높아져야 되는데 인문대학 교수들, 제 친구들 교수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보면 제가 나온 과에 제가 들어갈 때는 정원이 70명이었는데 지금은 1, 2, 3, 4명 다 합쳐서 70명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대학원 전공자 더 줄어. 그러면 교수진 숫자 자체도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잘 안 줄어요.
그리고 또 인문대 교수들이 주로 맡는 게 대학의 교양 강좌죠. 근데 교양 강좌에 아주 필수적인 것 빼놓고는 학생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양 강좌 폐강되는 게 많습니다. 학생도 안 와. 폐강돼. 그 다음에 인문대 나와서 취업도 잘 안 돼. 불어교육과가요. 불어교육과. 전국에 한 11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이제 그 외대 불어교육과 여학생이 둘이 왔었는데, 여러 과 중에 둘이 이제 불어교육과 출신이야. 너희 불어교육과 나오면 불어 선생님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해 그럼? 그랬더니 전국에 11개 정도 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졸업생이 하나에 한 몇백 명이 된대요. 한 3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그로부터 10년 동안,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동안 불어 교사로 채용된 사람이 한 명. 제가 1년에 한 명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어교육과 나와서 불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불어교육과를 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어교사로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남학생들은 주로 가는 게 이제 무역회사, 종합상사 이런 데는 이제 저 불어를 쓰는 불어권이 아프리카. 또 여학생들은 그런 거 싫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길을 찾고 이런다고 해요. 그거 보면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데 무슨 인문학 열풍이야 이렇게 학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CEO나 공무원이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나 인문학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엄청 늘었는데 왜 인문학의 열풍이라 그러나? 왜 인문학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빈곤 상태라 그러냐? 인문학이 거의 망했다 그러냐? 거기에 좀 엄청난 괴리가 있죠.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높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CEO 같은 분들, 그러면 이를테면 삼성전자 CEO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그 기술자로서 아주 뛰어난 기술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죠. 누구나 가능한데 올라가면서 이제 CEO가 된다는 것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일입니다. 그건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기술자들, 수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팀워크로 만들고 최고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왜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잖아요. 전략이라는 거는 최종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전략이라면, 그러니까 왜 전략무기라고 그러죠. 전략무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무기. 핵무기라는 거. 근데 전술무기라는 것, 전술이라는 것은 전투에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에서는 약간 질 수도 있지만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것은 군대 지휘관도 마찬가지고 CEO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내 생각을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또는 내가 이쪽 가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이라는 건 딱 정의를 하자면, 굳이 정의를 하자면은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게 인문학인데 정의를 하자면은 인간이 지나온 발자취 또는 인간이 그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것을 아주 높은 차원에서 관념화한 것, 형상화한 것. 관념화한 것이 철학이고 형상화한 것이 문학이고 그 다음에 그 발자취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역사학이죠. 그게 바로 문사체이죠.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에 우리가 갈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일단 산업화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답게 사는 것,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그 민주주의의 가치 측면에서도 민주화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되나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헷갈립니다.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중진국 수준에 올라오고 이제 소득 3만 달러 됐다는 거죠.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들이 누구나 다 겪었던 그런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 물론 소득 3만 달러 되는 건 한참 뒤에 얘기지만 2000년대 들어서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고 봉건 잔재가 무너지고 왕을 처형하고 그러면서 프랑스는 이제 자유평등 박이라는 그 삼색기를 들고서 혁명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프랑스의 최고 선진국이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로부터 4년 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나오고 또 나폴레옹이 뭐 유럽을 상대로 싸우다가 나중에 지고 그리고 레미제라블 보셨죠? 그 1830년대에 그 혼란 그 다음에 1848년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나올 때 파리 꼬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정부를 파리에 만들었어요. 노동자들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해방구를 만든 거죠. 그것이 또 잔혹하게 또 진압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루이 나폴레옹이 나왔죠. 나폴레옹이 나와서 다시 황제를 칭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1870년 보불 전쟁이 터집니다.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해서 또 깨집니다. 알퐁스도대에 나오는 마지막 수업, 알퐁스도대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장면이죠. 여기까지 1789년부터 1871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대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어떤 분이 전화로 질문을 해가지고 또 일부러 찾아봤더니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남미의 혁명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라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그 볼리바르에서 나왔고 그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입니다. 그 이름에서 나왔고 그 대콜롬비아, 그란데 콜롬비아를 구상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지금 말하는 콜롬비아, 뭐 페루, 에콰도르, 뭐 베네수엘라, 뭐 이 등등 그 남미 대륙의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 6개 나라를 묶어가지고 콜롬비아 연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볼리바르가 19세기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12년 동안 통치도 했어. 그리고 47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 자기가 평생 혁명을 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쟁기질하는 것 같다. 바닷가에서 쟁기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질을 해서 이제 씨 뿌릴 고랑을 만들었는데 파도가 한 번 치면 또 똑같으시죠. 또 쟁기질을 또 파도가 치면 똑같으시죠. 그만큼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 그 어느 나라가 어느 수준이 된다는 거, 그 의미는 단순히 1인당 소득 3만 불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저부터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숫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내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자제분도 그렇고 뭐 친척 조카들 할 거 없이 보면 걔가 공부 잘한다 그러면 걔 몇 등한데 뭐 시험 봤다 그러면 걔 이번에 몇 등급이래, 수능 몇 등급이래, 뭐 대학 어디 갔대, 다 이런 걸로 평가해요. 그 자제분들이 또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또는 지식의 깊이나 이런 거를 평가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질 수준도 뭐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래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3위래요. 이런 식으로 항상 숫자로만 생각해요. 심지어 교수 평가하는 거, 국회의원 평가하는 것도 숫자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교수 평가는 논문 건수 갖고 평가해요. 국회의원 평가는 시민단체에서 평가를 하는데 의정활동 잘하는 뭐로 평가하겠어요?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교수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교수들은 논문 숫자를 늘립니다.
인문학 교수 아까 저 유지석 박사님하고도 좀 얘기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인문학자라면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시오노나미 같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그런 방대한 책을 쓰든지 그래서 대중들의 문화적 지적 수준을 높여주는 게 이게 인문학자의 임무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저 우리 나의 문화에서 답사기로 쓴 유홍준 씨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대중들에게 문화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그 관심을 일깨워줬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인문학자로서 훌륭한 분들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인문대 교수들 제 친구들도 뭐 문학평론하고 이런 친구들 있지만 좀 심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유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인문학 교수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지적이고 캉캉대는 것밖에 없거든요. 슬라이버 지젝하고 락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 인문학자들 유감스럽고 슬라이버 지젝이란 저 헝가리 출신 학자, 락항이라는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인가 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 거의 4개월을 씁니다. 대중의 언어와 문법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쓰니까 자기들끼리 상업탑에 갇힌 거고 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의 논문을 딱 보면은 수식과 그래프를 빼면은 조사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학이에요. 이 경제학이 그러면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경제학자들을 많이 봤지만은 경제학자들의 직무유기고 인문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학자들은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고전소설 한 권 제대로 읽은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경제학자라면은 죄아벌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이 왜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왜 전당포 노파를 아무 죄 없는 노파를 살해를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그 심한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방 대법관 한참 전 연방 대법관인데 올리버 랜드 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법을 하는 사람이 법관이 경제학을 모르면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건 무슨 수식 그래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의 원리를 모르면 그거는 흉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문제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위주로 생각하고 객관적인 확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지 못한데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법전 그대로만 이게 모든 거를 재단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괜히 이 말이 저는 이 얘기만 나오면 자꾸 흥분해가지고 그냥 이 말이 길어져요. 저는 인문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냥 요즘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기레기라고 제 직업을 누가 그러던데 하여튼 그렇게 그렇지만은 할 얘기는 해야죠. 자, 왜 경제학이 인문학하고 아주 밀접하냐? 그 출발 자체가 인문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 우리가 누구나 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경제학의 아버지가 됐느냐? 그 이전에 경제학자들이 있었는데 경제학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애덤 스미스 직전에 있었던 사람은 중상주의자들입니다. 무조건 수입은 문 닫고 수입 관세 왕창 물려서 문 닫아버리고 수입 못하게 하고 수출만 많이 해서 우리나라 자기 나라에 금과 은이 유입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부유한 나라다라고 주장했던 중상주의자들이 루이 14세 시절 뭐 이때부터 해서 절대 왕정 시절에 중상주의자들이 각 나라마다 재정 고문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금은이 아무리 많이 쌓여봐야 소용없다. 부유한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다. 북부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지 그 나라에 얼마나 외환보유액이 많이 있고 금이 얼마나 많이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의 어떤 출발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말 자체가 원래 중국 고전에서 나온 거죠. 경세재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저 스미스, 애덤 스미스 얘기가 아주 밀접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정말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빵집 주인하고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돈 벌려는 이기심 덕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인 뭐 이런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일생에 딱 책을 2권 썼는데 이 전에 이 도덕감정론 17년 전에 썼습니다. 국부론보다 17년 전에. 이 책을 쓸 때 이 책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 도덕.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는 경제학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덕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철학 강의를 했었고 철학과 교수였고, 여기에는 한마디로 우리 마음속에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못 참고, 그 다음에 타인이 엄청나게 나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것도 내가 못 견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무한 이기주의가 바로한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은 따져보면 다 이기적이지만은 그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경제학 이 국부론의 논리를 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동감이라고 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이제 문제 그 간단한 어휘원 문제 드렸듯이 우리 생각 자체가 인문학은 문과적 사고의 대표적인 그 사고 방식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